여러분들 다 너무 보고 황당해 하셨을 그런 기사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재명 조국은 어떤 고량주를 마셨을까? 식당 말씀 못 드려요. 네. 제목 네. 이렇게 뽑았습니다. 네. 이 기사 보셨어요? 저 기사가 어떤 식으로 소비되었느냐? 네. 바로 어마어마하게 비싼 고량주를 먹었을 거다라는 식의 의혹으로 확 튀어버렸어요. 여기 기사에 보면 그런 네.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기사 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조 대표가 만찬을 한 M중식당은 서울 청담동에 본점을 둔, 청담동에 있는 게 아니라 청담동에 본점을 둔 대기업 계열의 최고급 중식 레스토랑이다. 벌써 여기서 어떤 개념을 하나 떠올리게 하는 맞아요. 청담동 대기업 최고급이라고 썼어요. 네. 강남, 대치, 반포, 판교 등의 분점을 뒀고 과거 미쉐린 가이드에도 소개됐다. 이 다음부터가 가관입니다. 저녁 코스는 9만 원에서 18만 원대, 단품도 5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다만 식당 관계자는 두 분은 일반 식사를 드셨다. 일반 식사를 드셨는데 코스 가격을 왜 이야기합니까? 네. 종류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바이주, 백주 역시 500ml 기준 6만 원 연태부터 150만 원짜리 귀주 마오타이 비전까지 20종 가까운 제품을 팔고 있지만 식당 측은 어떤 술을 제공했는지 답변이 곤란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이 대표는 섬세한 미식가, 조 대표는 와인 애호가로 알려져 있다. 아니, 어떤 술을 제공했는지 답변이 곤란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손님이 뭐 먹었는지를 왜 알려줍니까? 알려줄 필요가 없고요. 저게 왜 나쁜 보도냐면 사실과 사실을 연결해서 연쇄 효과를 통한 이미지 연상을 통해서 전혀 사실이 아닌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도록 마치 헨젤과 그레텔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과자들을 놓아두는 네. 것과 같은 거죠. 일부러 연석을 놓아두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도 논리적 연관성은 없어요. 네. 저 집은 청담동에 본점이 있다. 거기 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맞거든요. 네. 이런 사실들을 무관한 이야기들을 흐트러 넣지만 이게 마치 연결해 놓으면은 엉뚱한 그림이 나오게끔 유도하는 헨젤과 그레텔식의 그런 유인성 기사인 거예요. 두 분은 일반 식사를 드셨다고 하는데 왜냐면 그걸 써놓지 코스 않으면 요리 가격을 왜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걸 써놓지 않으면 사실에 위배됐다라는 일종의 방어 전략까지 쳐놓은 굉장히 나쁜 기사입니다. 우리가 저널리즘 토크쇼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유형의 기사 중에 하나고 이것과 유사한 게 뭐였냐면 삼겹살을 먹는다고 하더니 소고기를 먹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개항해서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그 삼겹살은 그 당시에 1.3의 연관성을 위해서 오히려 더 먹은 전략적 차원에서의 네. 선거 운동이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고기를 뭘 먹었느냐라는 문제까지 걸고 들어가면서 그 다음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서 식사까지 하는 해프닝이 네. 벌어지기도 했었죠. 이거 역시도 결국은 이분들이 굉장히 서민적인 척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만들고 싶어하는. 하지만 중요한 건 가짜 이미지를 또 만들게 되면 이 이미지가 주는 일종의 연쇄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황당한 게 제목에 식당 말씀 못 드려요. 이거를 써놓은 게 저는 제일 황당했어요. 그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게 뭐 대단히 비싼 걸 먹어갖고 말 못하는 것처럼. 그때 삼겹살 때도 똑같았어요. 전화를 걸었을 때 어떤 메뉴 드셨느냐? 그냥 말씀 못 드립니다. 식사하셨습니다. 왜냐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 자체가. 그 네. 업주의 사장님들에겐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조국 대표가 자기 페이스북에 연태고량주를 먹었다고 밝히는 맞습니다. 네.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 조국 대표가 조선일보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조선일보 보도 때문인지 마치 두 사람이 최고급 고량주를 마셨다고 추측하고 비아냥거린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연태고량주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웃긴 게 기사를 또 썼어요. 중앙일보하고 이런 많은 언론들이 어떤 기사를 썼냐면 이걸 또 받아갖고 자, 조국 이재명과 최고급 술을 의혹이 어디 있었습니까? 의혹에 연태고량주 마셨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조국 대표가 만약에 가만히 있었으면 사람들은 와 엄청나게 비싼 150만 원짜리 뭐 서민정당 어쩌고 저쩌고 네, 하더니만 네. 150만 최고급 중식 레스토랑 가서 비싼 코스에 최고급 말 못할 정도면 얼마나 비싼가 도대체? 이렇게 그런 연결됐을까요? 의혹을 연상 효과로 아까처럼 네. 연석을 놔둔 기사였기 때문에
그런 상관없다인 거. 왜냐하면 그렇다고 1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마셨다라고 기사를 쓴 적은 없기 때문에 정정 보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근데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오늘 비평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 제가 하나 좀 비평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조선일보 기자의 이 바이라인과 사진을 페이스북이라든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하면서 이제 이 기자를 공격하는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송요은이라는 이제 언론인 이분도 이제 원로 고참 언론인이신데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기자는 기레기가 된다. 이제 이렇게 쓰셨어요. 짜장면 배달원에게 뭐 그리 궁금한 게 많았을까? 집안에 젊은 여성도 있던가요? 무슨 메뉴를 시켰어요? 군반두는 서비스로 제공했나요? 이런 거 옛날 조국 대표 맞아요. 그 집 앞에 가서 기자들 네, 진을 네. 치고 네. 근데 특별한 기자가 아니라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가서 다 그러고 있었어요. 맞아요. 거기에. 그 KBS 기자도 있었고 SBS 기자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저녁 회동을 전하는 조선일보 기사가 고약하다. 마치 최고급 중식당에서 값비싼 고량주를 즐기려도 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다. 조선일보는 이런 식으로 대국민 심전을 수행한다. 이까지는 저는 됐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 언론 망신 조선일보. 이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기자로 사는 게 참 쪽팔리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기자의 사진을 퍼나르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쪽팔리지 않냐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기자는 별로 쪽팔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자가 단독으로 발제해서 썼을 리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발제를 해도 발제가 채택이 돼야지 취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사가 실리는 데는 많은 과정을 거쳐서 기사가 실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 기자의 그 직접 기여도가 몇 %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기사예요. 기자 하셔서 저 데스킹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 데스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까 미다시란 표현에서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아예 바꾸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아니 네. 기자가 그러니까 제가 이 기자의 뭐 연차나 나이를 모르겠지만 한자도 안 남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정말 한자도 저도 이제 데스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자들의 기사가 마음에 안 들면 처음에는 고쳐보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제가 다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말이 바이라인에 있는 저 기자의 글 같지만 사실은 그다지 큰 결정권은 없었을 거다. 게다가 이 두 야당 대표의 네. 만찬 정도나 되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기사인데 자기 뜻대로 다 썼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가능성이 전혀 생각하고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자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비판하는 게 저는 이 기자를 그는 조선일보 내에서 오히려 더 보호해주고 야 너 잘했어 너 위축되지 마 하고 뭐 칭찬을 받을 것 같고요. 이 기자는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만 나쁘죠. 반감만 생깁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로 사는 게 그 개인의 삶은 전혀 쪽팔릴 게 없는 삶입니다. 트위터 그럼요. 나와서 대접받고 그럼요. 회사에서 이런 기사 하나 가장 썼으면 큰 네. 언론사 직원인데. 그래서 저는 좀 구조적인 비판을 하고 조선일보의 언론사를 비판하는 맞습니다. 거에는 네. 뭐 적극적으로 저는 제가 많이 했던 일이기도 네.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적어도 뭐 차장급 이상, 데스크급 이상 되는 기자도 아니라면 이 기자의 실명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비판하는 거는 저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과거에도 그 보도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기자 실명을 가지고 좀 비판하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언론사라는 조직의 문제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각각의 저는 언론사들이 편향성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편향성이라는 것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했을 때 나오는 나쁜 기사들은 대부분 말 그대로 데스킹을 하고 있는 언론사의 방향성이지 한 개인 기자의 소신 있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혀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특히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참사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취재하는 기자였는데 마이크를 뺏어버려요. 그럼 마이크를 뺐는데 어떻게 보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기자 정신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데스킹 과정에서 개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던가 혹은 쓰고 싶은 자신의 어떤 취재 방향 그리고 숙련도조차도 데스킹 과정에서 많이 회절돼 버려요. 아, 그럼요. 그럼으로 인해서 왜 그 언론사에는 그런 기사밖에 안 나오는가 우리가 볼멘소리를 하게 되지만 그걸 일종의 나름의
그 언론사의 방향성을 숙지해 가는 기자 학습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아까 그 기자가 네. 약간 실명 비판을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그 기자가 만약에 거기서 아니 이런 걸 왜 저한테 취재를 하라고 하나요? 아니 이런 기사를 내보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기자가 어떻게 될까요? 도태되겠죠. 그럼 너 나가라고 그러겠죠. 네, 그냥 도태되겠죠. 네, 그 기자는 그냥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문제 삼는 게 뭐냐면, 그러나 그래도 정론지라면 그런 어떤 수습부터 시작해서 아주 바이라인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어린 기자들부터 그런 회사의, 저는 네. 언론사라기보다 그 언론사를 표방하고 있는 회사의 방향성을 먼저 숙지하는 과정으로 학습할 게 아니라 나름의 적어도 과거에 지금은 의미 없어진 기업, 사법연수원처럼 기자들이 기자 정신에 대해서 연수를 하고 말 그대로 그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기자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없이 너무 데스킹에 의해서 지금 한편으로는 요즘에 이런 실명 기자들이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는 때로는 안쓰럽게 느껴질 정도로 공격에 노출될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언론인으로 24년 동안 살아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직과 업이 있습니다. 교수, 법조인, 그 다음에 의사, 이런 업이죠. 근데 기자는 직이거든요. 기사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언론사를 표방하고 있는 회사에 들어가면 입사를 하면 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 회사를 퇴사하면 어떻게 돼요? 기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직이 활발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어떤 언론사에 들어가면 퇴직할 때까지 그 회사를 다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직이기 때문에 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이 있어야 기자 정신도 있고 업력으로 뭐를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없고 그 회사 나가면 그러면 조선일보에서 한바탕 하고 나오면 한겨레 신문에서 그냥 특채를 해주나요? 아니면 MBC에서 데려가죠.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럼 그 기자는 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지 업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기자 정신 이런 걸 이야기하려면 기자가 업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뉴미디어가 저같이 이제 KBS 그만두고 나왔으면 과거 같으면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직이 사라지면서 업도 동시에 사라지는데,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업을 유지할 수는 있겠으나 너무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언론사가 편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 편향성을 가상의 정치 현실을 만들어내는 힘의 논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가상의 정치 현실이 이렇게 가야 돼. 이를테면 나는 이 대선 후보를 만들어서 꼭 대권을 잡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종의 가상현실을 만든 다음에 그걸 실현했을 때 그걸 언론사로서의 효능감과 맞바꾼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편향성이 아닙니다. 네. 편향성이라는 거는 내가 옳다고 믿는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쓴다라는 게 편향성이지만, 지금은 일종의 권력 창출의 도구로서 언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얼마나 창출하느냐로 효능감을 느낀다는 건 이미 정치 도구화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요. 그건 편향성과 구분돼야 돼요. 언론이 정치 도구화 됐다라는 표현도 맞지만 정치가 언론의 도구화 됐다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난번 대선 때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방상훈 홍석현 회장이 만나서 면접 보듯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사가 어떻게 됐어요? 무슨 산불 나도 윤석열 긴급 지시 이렇게 대통령급으로 기사를 내주고 하는 거예요. 언론이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권 주자로 띄워가고 대통령을 만들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지금 많은 뉴미디어들과 사람들이 직관하고 있는 이런 태도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걸 발견한 게 저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어요. 네. 엄청난 윤석열 그때 당시 총장만큼이나 대단한 서사를 부여하고 미사여구를 붙여주고 그 앞에 엄청난 수식어들을 만들어서 언론이 그렇게 해줬죠. 보수 언론이. 정치 천재 내지는 엄청난 대단한 그 거인의 탄생으로 만들어줬지만 실질적으로 대민으로 부딪히기 시작한 이상 그 이미지가 너무 쉽게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은 워낙 미디어가 많아졌고 그리고 개인이 이걸 찍어서 다른 방송에서 내보낼 수 있잖아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래서 제한된 미디어만 있었던 시절하고는 분명히 다르긴 다르지만 이 변화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이 과정 속에서 여전히 대단한 부작용과 그리고 한편으로 그 사이드 이펙트라 부르는
악 영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전 좀 과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도기. 네. 그 과도기 다음은 어떤 시대일까요? 결국은 제 바람입니다만 정론지를 표방하지만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언론사들의 효능감이 무너져야죠. 내가 더 이상 미래 권력을 점찍고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자인하는 순간에 저는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곧 올까요? 지금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추대했으나 이 와야 되는 과정의 하나의 저는 실마리라고 봐요. 그래서 충분한 검증 시간 전에 새로운 인물을 대비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방식은 매우 예외적인 방식이었던 거죠. 이 예외적인 방식 안에서 계속 지금까지 서민들의 선택, 시민들의 깨어있는 각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선택하던 그 과정이 한번 다시 백래시처럼 뒤로 물러나는 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라 보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족족 세우려고 있는 미래 권력의 모습들이 생각보다 이 전통적인 언론 지형도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이미지 효과 내지는 사이드 이펙트가 잘 통하지 않는 걸 지금 많이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저는 과도기로 봅니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좀 희망이 생기는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